2003년 2월 1일 오전 8시 44분 9초 지구상공에서 시속 약 17,000마일로 비행하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16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 귀환을 위해 하강을 시작합니다. 우주왕복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선체 온도가 화씨 2700도로 넘어서 치솟습니다. 나사 엔지니어들에게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입니다. 센서 수치가 깜빡이고 다른 센서도 이상합니다. 미션 컨트롤은 좌측 날개 온도 상승을 확인합니다. 유압관이 과열되고 타이어 압력도 변동합니다. 경고 알람이 울립니다. 단순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비행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참사 중 하나의 시작입니다. 1월 16일 오전 7시 30분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 승무원들이 발사대로 이동합니다. 플로리다의 습한 공기에는 바다의 짠내가 가득합니다. 승무원들이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단지 39A로 이동하는 동안 이번 임무는 다른 우주 임무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우주비행사와 지상 관제팀은 집중하며 낙관적으로 임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훈련해온 순간입니다. 오전 7시 53분 미 공군 시험 비행사인 사령관 릭 허즈번드가 컬럼비아에 가장 먼저 탑승합니다. 그는 조종석에 앉고 다른 승무원들도 차례로 탑승해 안전벨트를 매며 점검표를 확인하고 발사를 준비합니다. 윌리엄 맥쿨은 조종사이자 해군 사령관으로 이번이 첫 우주비행입니다. 마이클 앤더슨은 페이로드 사령관으로 우주선 내 과학실험을 감독합니다. 칼파나 차올라는 임무 전문가이자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인도 출신 최초의 여성 우주인입니다. 데이빗 브라운은 또 다른 임무 전문가로 의사이자 해군 조종사입니다. 로럴 클라크는 임무 전문가이자 해군 항공우입니다. 그리고 일란 라모는 페이로드 전문가로 이스라엘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오전 9시 17분 승무원의 치는 닫혀 잠겼고 내부의 우주인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건 이 순간이 지구에서 마지막이라는 점입니다. 오전 10시 39분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작동하고 450만 파운드의 우주왕복선과 연료 탱크가 지상에서 떠오릅니다. 700만 파운드가 넘는 추진력이 우주선을 하늘로 밀어올립니다. 궤도선 내부에서 승무원들은 기체가 하층 대기를 가로지르며 초당 수천 피트씩 상승하자 좌석에 강하게 밀려 앉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상승이 부드럽고 강력하며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비행 시작 1분도 안 되어 첫 미묘한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발사 57초 만에 콜럼비아호는 갑작스럽고 강한 급변풍을 겪습니다. 셔틀은 약간 흔들리는데 이는 거대한 외부 탱크 안에서 액체 산소가 출렁이면서 발생하는 진동입니다. 시속 수천 마일로 날아가는 상황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섭씨 영하 184도, 화씨 영하 300도 가까이로 극저온 추진제가 가득 찬 거대한 탱크가 진동할 때마다 함께 흔들립니다. 이 움직임은 예상된 것으로 컴퓨터가 빠르게 보정해 우주선을 안정시킵니다. 단 3초 후 우주왕복선이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집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지만 이런 속도에서는 오비터와 외부 탱크를 연결하는 구조물인 전방 바이포드에 추가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모든 측정값은 안전 한계 내에 있으며 관제센터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륙 후 81.7초가 지났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외부 탱크에서 단열재 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폼은 탱크 표면에 얼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가볍지만 고속에서는 치명적인 투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분리된 조각은 크기가 크며 길이는 약 21, 27인치, 너비는 12, 18인치로 추정됩니다. 그 뒤를 이어 두 개의 더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조각은 상승 중 공기역학적 힘이 구조물을 한 개까지 밀어붙이던 바로 그 지점, 왼쪽 바이포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순간적으로 파편은 셔틀 옆을 지나는 초음속 기류 속에서 구르다가 곧 충돌합니다. 큰 폼 조각이 시속 4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콜럼비아의 왼쪽 날개 앞전과 충돌합니다. 그 속도라면 폼처럼 가벼운 것조차도 엄청난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충격은 재진입 시 극한의 열을 견디도록 설계된 보강된 탄소 패널을 따라 발생하지만 이 패널들은 이런 고속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셔틀 내부에는 우렁찬 엔진 소리만이 들립니다. 승무원들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파손이 왼쪽 날개의 열 보호 시스템에 막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승 체크리스트를 계속 진행합니다. 지상에서 추적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하지만 의미는 즉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컬럼비아호는 계속 상승합니다. 발사 약 2분 후 고체 로켓 부스터가 계획대로 분리되어 대서양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셔틀은 3개의 주 엔진으로 추진되며 궤도에 접근하면서 시속 17,000마일이 넘는 속도로 가속합니다. 몇 분 후 외부 연료 탱크가 분리되어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고
콜롬비아호와 승무원들은 안전하게 우주에 남게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39분. 셔틀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고 궤도 진입 후 일정을 시작합니다. 모든 주요 발사 과정이 문제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스템 점검 결과 정상이며 임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이번 발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셔틀의 열차 폐막의 중요한 부분이 치명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단 2주 조금 넘는 시간 후 단열폼이 떨어져 나가 셔틀을 강타한 그 순간이 우주 탐사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1월 17일 비행 2일째, 콜롬비아호는 지상 170마일이 넘는 고도에서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우주선 내 승무원들은 미세 중력 상태에서 과학 실험을 체계적으로 시작하며 임무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셔틀 외부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체가 콜롬비아호에서 멀리 떠납니다. 실시간 관찰은 없었지만 후 분석 결과 이는 이전 폼 충격과 관련 있고 셔틀에서 떨어진 파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비행사들이 작업하는 동안 경보는 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센서도 문제를 감지하지 못했고 우주선 내부에서는 아무것도 사라졌다는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우주 왕복선의 조각들은 우주의 진공 속에 갇혀 천천히 멀어지다가 결국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아무도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완전히 불타 사라집니다. 이 순간은 발사 중 생긴 손상이 단순한 표면 손상만은 아니라는 첫 가시적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1월 23일 비행 8일째입니다. 임무는 점점 안정적인 흐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콜롬비아호의 승무원들은 실험과 데이터 기록을 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하루 일정은 체계적이고 시스템도 안정적이며 우주 왕복선도 완벽히 작동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구에 있는 나사의 관제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지금까지는 별로 걱정되지 않았던 어떤 것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발사 영상에서 발사 후 81초 시점을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프레임마다 천천히 재생하며 신중하게 분석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시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충돌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이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닙니다. 이전 임무들에서도 단열재 폼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관찰된 적이 있었고 그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엔지니어들이 보고 있는 장면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임무 통제실은 사령관 믹 허즈번드와 조종사 윌리엄 맥쿨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에는 파편 충돌 영상과 공식 평가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의 어조는 차분하며 안심시키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외부 탱크폼이 상승 중 오비터에 충돌했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과거 임무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들은 열차 폐막 손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즉, 우주 왕복선은 재진입에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승무원들은 영상을 지켜봅니다.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주 왕복선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학 실험들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콜롬비아 유산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발사 이후 처음으로 승무원들은 상승 도중에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훈련된 우주비행사들은 시스템과 지상의 관제팀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안심시키는 말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충돌은 다릅니다. 손상은 왼쪽 날개 깊숙이 있어 그들의 장비로는 보이지도 감지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단 며칠 후 재진입할 때 바로 그 지점은 용암보다 더 뜨거운 온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면 좋아요, 공유, 니 인포그래픽 쇼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우주, 과학, 역사 탐구도 놓치지 않습니다. 1월 28일 비행 13일째. 임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재진입 절차를 점검하고 장비를 정리하며 2주간의 우주 생활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일정도 순조로우며 우주비행사들과 나사 모두 콜롬비아호의 착륙 준비가 완료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먼저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은 나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두 사건, 1967년 1월 27일 아폴로 1호 화재와 1986년 1월 28일 챌린저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생명을 기립니다. 이 사건들은 인간 우주 비행 역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콜롬비아호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지구 위를 조용히 돌며 추모의 시간을 보냅니다. 엔진 소리도 실험도 없고 오직 우주의 고요함만 있습니다.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흐릅니다. 우주 비행엔 늘 위험이 있으며 모든 임무는 과거 희생의 무게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콜롬비아호는 사흘 뒤면 집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콜롬비아호와 그 승무원들이 그들이 기리고 있는 바로 그 비극적인 역사의 한 부분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입니다. 2월 1일 오전 8시 15분 30초 지구 상공 높이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탈궤도 연소를 실행합니다. 이것은 궤도 조정 엔진을 정밀하게 점화하여 우주왕복선의 속도를 약간 줄여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고 지구로 하강을 시작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콜롬비아는 더 이상 자유롭게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이 아닙니다. 이제 콜롬비아는 음속의 22배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 상층을 통과하며 떨어지는 유성입니다. 승무원들은 각 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셔틀을 재진입해 최적의 자세로 회전시킵니다. 그들은 셔틀의 배를 앞으로 해 내열 타일과 강화탄소 패널이 극심한 열을 흡수하도록 준비합니다. 모든 동작은 시뮬레이터에서 수없이 연습했지만 어떤 시뮬레이션도 앞으로 닥칠 일을 완전히 준비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8시 44분 9초입니다. 콜롬비아호는 태평양 상공 40만 피트에서 지구 대기의 경계를 통과합니다. 이 순간을 대기권 진입 경계면라고 부르며 이곳은 지구 대기가 우주선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입니다. 하강은 통제된 궤도 비행에서 고속 낙하로 바뀝니다. 이미 마찰로 인해 공기 분자가 압축되어 빛나기 시작하며 우주왕복선 주위에 초고온 플라즈마의 막이 형성됩니다. 온도가 화씨 수천 도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콜롬비아의 열 보호 시스템, 즉 우주 왕복선을 안전하게 지켜온 방열판이 궁극적인 시험에 직면합니다. 승무원들에게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고 계기판과 체크리스트도 정상입니다. 우주왕복선은 계산된 궤적을 완벽하게 따라갑니다. 우주왕복선이 더 하강할수록 기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더욱 강해집니다. 재진입 시작. 270초 만에 왼쪽 날개 앞부분 센서가 이전 비행에서 본 적 없는 높은 변형을 기록합니다. 이 수치는 비행 후 분석을 위해 설계된 모듈식 보조 데이터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즉, 지상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신호가 조용히 일련의 구조적 실패의 시작을 알립니다. 콜롬비아는 희박해지는 상층 대기를 계속 통과하며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공기 저항은 커지고 압력은 높아지며 온도도 상승합니다. 하지만 우주왕복선은 완벽하게 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재진입 후 577초가 지나자 지상에 있던 관측자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목격합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콜롬비아의 밝은 궤적이 번쩍입니다. 5차례의 섬광이 하늘을 가르며 지나가고 각각 점점 더 밝게 빛납니다. 이전 임무에서도 작은 파편이 떨어진 적은 있지만 재진입 단계에서 이런 현상은 드물고 오래됩니다. 셔틀 내 승무원들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경고나 문제 신호도 없고 관제센터에서도 셔틀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손상된 날개 때문에 콜롬비아는 설계된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힘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헐적인 밝아짐 현상은 셔틀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일어나며 정상적인 재진입과는 전혀 다릅니다. 상황은 극도로 위태롭고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셔틀은 하강할수록 치명적 실패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섬광들은 재앙의 첫 신호이며 콜롬비아호의 재진입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이제 곧 펼쳐질 것입니다. 2월 1일 오전 8시 54분 22초 재진입 후 613초가 지난 시점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첫 번째 명백한 신호가 지상에 도달했습니다. 나사 관제실의 엔지니어들은 콜롬비아호 원격 측정 데이터에서 이상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브리치들이었지만 걱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곧 상황이 악화됩니다. 유지보수, 기계 및 승무원 시스템, 즉 MNCS Mechanical and Crew Systems or MMAC 담당 장교가 비행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왼쪽 날개에 있는 4개의 유압 센서 수치가 최저 측정 범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누구에게나 이번 재진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첫 번째 명확한 신호입니다. 처음으로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방 안에 퍼집니다. 단 1초 후 지상에 있던 관찰자들은 밝은 섬광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로부터 몇 초 뒤 콜롬비아호가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넘어갈 때 이전보다 더 밝고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섬광이 나타납니다. 셔틀이 대기 속을 돌진하는 동안 구조에 문제가 생겼고 그 손상은 수백 마일 밖에서도 보입니다. 관제실에서는 데이터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진입 727초째 엔지니어들은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유압 라인을 따라 왼쪽 랜딩 기어 수납부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원래 날개 깊숙이 보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열이 상승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이 뜨거운 것이 절대 닿아선 안 될 곳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후 콜롬비아는 애리조나 상공에서 선해 방향 전환을 시작하며 우측 선해에서 좌측 선해로 바꿉니다. 이것은 재진입 중에 속도와 열 분포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기동입니다. 이제 손상이 좌측 날개 전체로 퍼질 수 있어 매 순간 고장난 시스템에 추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때 데이터에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좌측주 착륙 장치, 타이어 압력 감시 센서 2개가 불규칙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압력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치솟은 후 갑자기 눈에 띄게 낮은 수치로 떨어집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난 듯합니다. 엔지니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센서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이어 자체나 그 주변 시스템이 손상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대기권 진입 비준 시점에서 834초가 지나자 우주왕복선이 갑자기 계획에 없던 급격한 노를 보입니다. 더 많은 파편이 떨어지고 공기역학적 힘이 제어 시스템을 압도합니다. 관제실의 엔지니어들은 상황 파악에 분주하며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1분 조금 넘어서 IMAX 담당관이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을 보고합니다. 왼쪽 주 착륙 장치 타이어 2개 모두 압력 수치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왼쪽 날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이제 여러 시스템이 원격 측정 데이터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잠시 후 관제사들은 우주왕복선이 더 많이 롤링하고 음의 요잉을 하는 것에 목격합니다. 콜롬비아가 진로 유지를 힘들어하는 신호입니다. 우주왕복선이 통제된 비행 경로를 벗어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8시 59분 32초 사령관 릭 허즈번드가 관제실에 응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송신은 말 도중에 끊깁니다. 이것이 승무원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교신입니다. 바로 그 순간 콜롬비아에서의 원격 측정 신호도 끊기기 시작합니다. 발사 후 흐르던 데이터 스트림이 이제 끊기고 관제실이 우주왕복선 호출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재진입 후 927초가 지나자 탑재된 시스템들이 보정하려 합니다. 반응 제어 계통 분사기가 계속 분사되고 공기역학적 힘이 강해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주왕복선 자세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고온 플라즈마가 왼쪽 랜딩 기어 수납부에 네 유압 라인을 모두 태워 끊었습니다. 이 유압 라인이 없으면 우주 왕복선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즉시 궤도선은 비행 제어 시스템 상실로 기수가 들리기 시작하고 우주 왕복선 내부 시스템들도 연쇄적으로 고장납니다. 외부에서는 대기가 우주 왕복선을 찍고 있습니다. 관제실에서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습니다. 2월 1일 오전 9시 18초 컬럼비아호는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왼쪽 날개에 숨겨진 손상, 고장난 유압 시스템, 그리고 재진입 시의 거센 힘이 합쳐져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집니다. 궤도선은 극한의 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구조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지상에서 볼 때 하늘을 가로지르던 하나의 밝은 궤적이 갑자기 여러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빛은 여러 개의 빛나는 궤적으로 갈라지며 각각은 콜롬비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상층대기 곳곳으로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래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두려운 일로 다가오며 자신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 점점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나사 관제실에서는 이 순간이 냉정하고 임상적인 용어로 기록됩니다. 비행체 본체의 분해. 순식간에 모든 데이터가 완전히 끊깁니다. 콜롬비아호로부터 신호가 전혀 수신되지 않습니다. 음성회선은 열려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관제사들은 우주왕복선에 어떤 흔적이라도 찾으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입니다. 텍사스 상공에서 파괴가 계속됩니다. 궤도선이 분해되면서 파편들은 선체를 가로지르는 초고온 플라즈마에 노출되고 우주왕복선은 하늘 수마일에 걸쳐 퍼지는 잔해지대로 흩어집니다. 각 파편은 저마다의 경로를 따라 하강하며 빛을 내고 이번 임무 전까지 27번의 임무를 완수했던 우주선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합니다. 재진입 후 약 1000초가 지나면 가장 중요한 분리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승무원 모듈은 과압구획과 외부 전방체와 함께 궤도선의 나머지 부분에서 분리됩니다. 잠시 동안 이 부분은 온전한 상태로 엄청난 속도로 대기권을 독립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구획조차도 우주 왕복선의 보호와 안정성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궤도선을 파괴했던 동일한 힘이 이제 승무원 모듈을 산산조각내기 시작합니다. 9시 53분 승무원 모듈이 치명적으로 감압됩니다. 이 시점 이후로는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파편뿐입니다. 극심한 열, 압력, 그리고 공기역학적 스트레스가 모든 것을 압도하며 몇 초 후인 오전 9시 16분 애 기체 전방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착륙 카운트다운 시계가 0에 도달합니다. 다른 현실에서는 콜롬비아호 승무원들이 무사히 귀환했겠지만 실제로 활주로엔 우주 왕복선도 관제센터의 축하도 임무 완수 인사도 없습니다. 잠시 후 진입비행 감독관 리로이 케인이 그 방에 있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립니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합니다. 우주비행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케네디 우주센터의 회수 통제센터가 가동됩니다. 관제 업무였던 것이 즉시 수색 및 회수 작업으로 전환됩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에서는 잔해가 계속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셔틀의 파편이 수백 마일에 걸쳐 흩어집니다. 2월 1일 오후 1시 15분 숀 오프프 나사 국장이 국민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TV 연설을 통해 컬럼비아호와 승무원의 희생에 대해 국가적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컬럼비아 사고조사위원회 설립을 발표합니다. 그의 말은 신중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무게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주선의 손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7명의 우주인, 7명의 영웅,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과 친구들을 둔 7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컬럼비아호 파괴 이후 나사는 역사상 가장 대규모 조사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승무원들이 16일간 궤도에 있을 때 단열재, 폼 충돌을 알았지만 연쇄적인 사태를 촉발하기 전까지는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잔해는 넓은 지역에 흩어졌고 8만 개 이상의 조각이 수거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DNA로 신원이 확인된 승무원 유해도 포함됐습니다. 수년 후 나사는 우주비행사들이 분해 당시 생존했으나 승무원실이 감압되면서 몇 초 만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호 손실은 나사에 영구적 변화를 주었고 위험평가와 안전 우선순위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우주왕복선은 사라졌지만 그 비극에서 얻은 교훈은 모든 임무를 이끌며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호는 생중계로 처음 포착된 우주비행 참사가 아니었습니다. 챌린저 우주왕복선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분 단위로 설명하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